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미국 대선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지 아니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지금 이제 경합주에서 오차범위 내의 초박빙 대결을 벌이며 예측 불허의 안개 속 판세를 보이고 있네요. 우리나라 선거도 아닌데 미국 대선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안보, 경제 등등 우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나라라서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미 대선 기획 2025 백악관의 새 주인을 통해서 미국 대선 전망, 결과 분석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조혜민 씨. 네, 오전 내내 나들이 가는 차량들로 지방 방향 정체가 길었는데요. 점차 정체 길이는 짧아지고 있지만 사고 소식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권인 10번 남해선 순천 방향 축동 부근 1차로에 사고 처리하면서 8km 구간 어렵고요. 35번 통영대전선 통영 방향은 60령 터널 부근 2차로 사고로 한 차로로만 통행이 가능해서 9km 구간 불편합니다. 수도권에선 15번 서해안선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사고 여파받아서 4km 구간 밀리고 반대 부산 방향은 1시간 전에 비해 정체 길이가 점차 줄고 있곤 하지만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13km 가장 길게 답답합니다. 무엇보다 1번 경부선 부산 쪽 정체가 63km 구간으로 지금도 가장 깁니다. 경기권에선 동탄 부근에서 9km, 충청권에선 천안 중심으로 24km 구간 가장 길게 막힙니다. 35번 중부선 남이 쪽으로는 충청권인 진천과 오창에서 10여 킬로미터씩 밀립니다. 강원권과 이어지는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경기권에서 28km 구간 답답한데 반월터널부터 이천까지 7, 8km씩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교통센터 조혜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뉴스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뉴스 큐레이터 박지연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 오늘의 키워드 박빙입니다. 네. 미국 대선 기획에 맞춰서 지금 이제 박빙의 승부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조금 전 막 2일이 된 곳들이 있겠네요.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전국은 물론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이 오차 범위 내 초박빙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핵심 경합주에서는 이 우세한 후보가 여론조사에 따라 바뀌는 대혼전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박빙의 여론조사 짚어보고요. 또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에서 이 여론조사나 뉴스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 미국 내부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 8만 원 식사 주문과 1,200억 원의 광고가 박빙의 효과를 냈는데요.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아시아계 유권자 공략법은 어떻게 달랐는지 또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었는지 폴공 미국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의 시각 소개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박빙 이 경합주에서의 엎치락뒤치락. 먼저 펜실베니아 어떻습니까? 네, 더 이코노미스트와 유거부가 지난달 26일부터 29일 미국 전역에서 1,446명의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이 현지 시간으로 31일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였고요. 이 다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의 지지를 각각 받았습니다. 딱 1%포인트 차이네요. 네. 오차 범위 이내니까 누가 앞섰다고 말하기가 없네요. 맞습니다. 이 조사에서 대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 유권자
만으로 한정할 경우에는요. 해리스 부통령은 49%를 기록하면서 46%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다소 더 벌어졌습니다. 1%에서 3%. 네. 다른 조사 결과도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매사추세츠대 로엘 캠퍼스와 유거부가 지난달 16일부터 23일 펜실베이니아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같은 날 공개한 조사에서는요. 이 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 가운데 48%는 해리스 부통령을 또 4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도 1%포인트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대 결과를 낸 조사도 있어요. 이 미시간에서 600명, 노스캐롤라이나에서 650명을 대상으로 이 대학이 같은 기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요. 이 미시간은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 45%를 앞섰고요.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로 이 45%를 받은 해리스 부통령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초접전 양상이면 개표해서 그 공식 결과가 나와서 누가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예, 맞아요. 2020년 대선 당시에도 이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하는 데에도 나흘이 걸렸거든요. 네. 예, AFP 통신은 현지 시간 30일 이 올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뉴스가 아까 뭐 8만 원의 식사 주문, 1,200억 원의 광고,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앵커님 이 금액만 들었을 때 8만 원 낸 쪽, 1,200억 원 드린 쪽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으세요? 1,200억이 훨씬 많은 쪽,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표심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공략했느냐 또 따져봐야 하는데요. 얼핏 금액으로 보면 1,200억 원이 압도적일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또 광고비로 8만 원, 1,200원이면 더 명백할 거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쓴 돈이에요? 네, 이게 8월 말 여론의 흐름을 바꿔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상한 행보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워싱턴 DC 교외에 버지니아주에 속한 폴스처치의 한 유명 베트남 음식점에 이 트럼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버지니아는 민주당의 승리가 확실한 지역이고요. 심지어 베트남계 출신인 공화당의 버지니아 상원 의원 후보는 이 당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경쟁자에게 11%포인트 차로 지고 있었어요. 공화당이 뭐 지는 그런 지역에 굳이 득표에 도움되지 않을 행보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시아계 유권자 중에서도 이 필리핀과 베트남 이민자 집단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필리핀과 베트남 이민자 집단은요, 이 강력한 가톨릭적 기반과 반공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데다가 이 필리핀과 베트남의 이민자는 이 각각 440만 명, 230만 명이거든요. 이 아시아계 가운데 이 중국 520만 명과 인도 480만 명에 이어서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필리핀, 베트남. 네. 한국은 몇 등이에요? 한국계 이민자는 200만 명으로 5위거든요. 그 바로 뒤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아시아계는 이 정치 기부금에는 소극적이지만 이 전체 유권자의 6%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갈수록 선거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미세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7개 경합주에서는 중요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베트남 레스토랑에 가서 아시아계 유권자를 겨냥한 거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식당에서 흔히 식사 후 직원에게 주는 팁. 이게 미국의 고유한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가 최근 이 팁에 대한 과세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 팁에 세금을 안 매기면 일용직 직원을 뽑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 영세한 사업자의 표심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용직 직원을 뽑는 데 어려움을 이제 겪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산업에 대거 고용된 필리핀계 유권자를 겨냥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네. 예, 특히 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카지노와 호텔 근로자에게는 엄청난 이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8만 원을 썼어요? 네, 맞아요. 이 8만 원을 쓰고 음식을 테이크아웃 하면서 아시아계를 공략한 덕분에 이 거꾸로 해리스 진영은 최근 2년간 인플레이션과 고물가에 시달리는 아시아계 유권자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8만 원이라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효과를 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그럼 1,200억 원은 무슨 얘기예요? 1,200억 원은요. 이 폴공 연구원이 분석한 해리스 진영의 아시아계 공략
방법인데요. 이 8월 중순부터 해리스 진영이 트럼프의 인종차별 성향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때 약 9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경합주를 중심으로 정치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치 광고 비용이 9천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1,200억 원. 그렇습니다. 효과는 있었어요? 그러나 큰 효과는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하. 예,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요, 아시아계를 포함해 히스패닉과 아프리카계 유권자 모두에서 이 지지세가 감소했다는 게 폴공연구원의 분석이에요. 이 한국계 유권자로만 범위를 좁혀보면요, 이 민주당에 대한 정당 정체성은 2020년 이후 51%에서 38%로 떨어졌습니다. 이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요, 한국계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 경제 문제가 한국 이민자의 최대 관심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해리스는 인종차별 이슈에 힘을 줬는데 정작 이민자들의 관심은 경제 문제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이 누구의 전략이 더 효과적이었을지는 이제 3일 뒤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박 기자는 누가 될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뭐 개인적인 선호도를 떠나서 저는 이 대중의 심리를 읽는 트럼프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네. 예. 앵커님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전 모르겠어요.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1분 지났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린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동해안과 제주도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비는 오후에, 동해안은 밤에 모두 그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차차 하늘이 개겠습니다. 수도권 등 대부분의 중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23도, 대구 21도, 부산 제주 22도, 광주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9도 정도 높아서 가을 나들이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빠르게 쌀쌀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바람이 곳곳에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지금 남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서희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짙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나들이 떠나는 분들이 많아서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고속도로는 지방 방향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정오가 지났지만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충청권에서는 망향휴게소에서 남이까지 총 36km 막힙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중부 3터널에서 남이 분기점 사이 구간 밀리는데요. 오창부터 시작된 정체가 가장 깁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쪽으로 밀려 지납니다. 강원도로 이동하는 차량들도 많은데요. 서울 양양선 남양주 금소에서 서종 쪽으로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과 마성터널에서 속도 내려가고 이후 용인과 여주 분기점부터 정체입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도 초월터널 진입하기 어렵고요. 또 대신터널에서 밀립니다. 사고도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자유로 1차로에 추돌 사고 있습니다. 지나서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요. 반대 방향 경계 북쪽에서는 고양 분기점에서 시작된 정체 노고산 터널까지 이어지고요. 지나서 남양주 금소와 하남 일대에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미국 대선 기획 2025 백악관의 새 주인,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미국 대선 전망, 또 대선 결과, 각 분야별 영향 등등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 원주 한라대학 정대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교수님도 누가 될지 모르시죠?
네. 워낙 엎치락 뒤치락 박빙의 조사 결과라서 게다가 전부 오차범위 이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동률이라고 거의 봐야 되는 거죠. 그럴 거죠. 예. 뭐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십니다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랑 다르죠? 선거인단 그렇죠. 우리는 결정이죠? 이제 한국 1인당 1표씩 해서 모두 다 합산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선거인단 538명이 있죠. 각 주별로 이제 나눠서 예. 그 연방 상하원 의원수 535명에다가 이제 워싱턴 낸 거 이제 딴 데 3개를 더 줘서 538명. 그러니까 이제 270을 얻어야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죠. 538 중에 이제 과반을 해야 되니까 예. 270이 그래서 그 드림 넘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70명의 선거 인단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각 주별로 한 표라도 더 이기면은 각 그 해당 주에 선거 인단을 독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독식을 해서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예. 이제 이기는 간접 선거 방식. 이게 가장 우리랑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전국에서의 득표 숫자는 앞섰는데 오히려 지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2016년도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대표적인 경우죠. 전국 득표는 앞서지만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서 지는 바람에 그래서 선거인단을 트럼프가 더 많이 가져가서 2016년에 트럼프가 이긴 경우가 발생했죠. 네. 자, 미국 현지 상황 잠깐 먼저 좀 짚어보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노정민 통신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카멀라 해리스 대 도널드 트럼프 지지율 여전히 초박빙이죠? 예, 맞습니다. 미국의 선거 분석 사이트인 그 538을 보니까 오늘 현재 그 해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8%,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일단 1.3%로 전국적인 지지율에선 앞서고 있는데, 하지만 사실 승리가 확실한 양당의 텃밭을 제외하고는 이제 승패를 가릴 경합주의 지지율이 중요하거든요. 예. 한 7개 주 정도 되는데 이 두 후보의 격차가 적게는 0.2에서 0.3, 뭐 최대 2% 미만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수준이고 또 숨은 표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도 안심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 대선에서 사전 투표 참가자가 이미 5천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미 제 주변에도 사전 투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투표한 유권자들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나서 일단 이것도 상당히 그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사전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는 해리스 부통령이 유리하다. 전체 네네. 지지율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많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538이라는 그 사이트를 보면은 지난 일주일간 치러진 28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좀 한번 다 세봤거든요. 예. 그런데 19개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 1에서 3% 정도 앞섰고요. 지금 전국 지지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봐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계속 이제 앞서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추세를 보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 3% 이상까지 차이가 났다가 최근에는 1.2%, 3%까지 줄어들면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미국의 선거제도가 이제 승리한 주의 대의원을 가져가는 이제 간접 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국적인 지지율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결국 이번 대선에서 7개 그 경합주가 사실 승패를 가눌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경합주들의 판세는 어때요? 지금 그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7개가 이제 경합주로 꼽히고 있는데 예. 이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는 현재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간 앞서는 것 같고 또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조사가 좀 많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추세를 좀 보고 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승세가 더 이제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있고 게다가 이제 샤이 트럼프 지지율이라든가 뭐 샤이 해리스 지지율도 좀 고려해 봐야 되고 또 사전 투표율이 워낙 이번에 높았으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야 되겠는데 또 이제 현장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예로 이제 펜실베니아주에 다녀온 지인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 현장 열기가 뭐 생각만큼 뜨겁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현장 캠페인이나 유세 어떤 그 전략 면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거 아니었느냐 뭐 이런 말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이 성별 또 인종별 직업별 지지도에서의 차이는 어때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남성 백인층에서 앞서고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이나 유색인종 청년층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한데 이 노동자 중산층이 많은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잖아요. 이제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건 이런 주에서는 두 후보가 초박빙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 대선이 뭐 성별이나 인종, 직업보다는 이제 다른 요인들이 좀 변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고물가에 따른 경제 문제가 가장 이제 심각한데 예. 사실 어떤 계층이 어떤 지역에서 저소득 계층이 많은가를 보면은 역시 이제 고령 인구나 유색 인종, 쇠락한 공업지대 이런 지역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역시 경합주에서 승패를 많이 가름할 것 같고 미국 여성에게 중요한 낙태권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미국의 과도하게 진보적 성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보수 유권자도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사흘 동안에 두 후보는 어디에다 역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합주겠죠. 지금 뭐 이번 주도 두 후보와 이제 부통령 후보들이 7개 경합주 중심으로 선거 유세를 좀 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 당일까지 계속될 것 같고 또 역시 이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한층 높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들이 또 이제 말실수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사전 투표에 5천만 명 이상이 참여했기 때문에 선거 당일까지 이제 샤이 지지자들이 꼭 투표장에 나올 수 있기를 독려하면서 아마 마지막 힘을 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전 투표가 지금 뭐 6천 몇백만이 넘었다고요? 예, 6,500만 명이 허허. 조금 전에 넘은 걸로 뭐 이렇게 집계가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2020년도 대선 한 1억 명 정도를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65%를 이제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뭐 주마다 사전 투표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 사전 투표를 뭐 한 일주일 열흘 전에 먼저 하잖아요. 네. 일괄적으로. 근데 이제 주마다 막 다 달라가지고 선거일 전날까지도 뭐 사전 투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추세로 보면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지금 뭐 6,500만 명 넘어섰으면 주말 지나고 하면은 1억 명 아마 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전 투표를 굉장히 많이 한 건데 그렇죠. 예.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거 그거는 뭐 배경이 뭘까요? 이 초박빙 구도에서 지금 소중한 내 한 표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내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한 거긴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해리스가 되는 꼴을 못 보겠고 해리스 지지자들은 트럼프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투표장으로 나오는 열기가 지금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해리스가 아주 큰 폭으로 앞선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통적으로 사전 투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도 사전 투표를 많이 하라고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사전 투표 등 유권자 중에서는 해리스 지지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점이 고령층의 사전 투표 비율에서도 좀 해리스가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원래 2020년 대선만 해도 고령층에서 이제 트럼프가 많은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65세 이상 노년층 유권자 가운데 민주당은 한 58%, 공화당은 한 35% 정도가 그냥 투표를 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트럼프 캠프가 이걸 조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대부분 앞서는데 미국도 비슷하군요. 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패턴이. 네. 자, 조금 이제 긴 흐름을 보면 바이든 대 트럼프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앞서는 그런 분위기였다가 바이든이 해리스로 바뀌고 좀 일정 기간 조금 지나면서 해리스가 상당히 좀 앞서는 듯한 분위기로 바뀌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박빙 그리고 트럼프가 조금 더 앞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좀 큰 흐름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 기억하시다시피 7월 달에 트럼프가 암살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는 거의 대관식 치르는 것처럼 공화당 전당대회를 치렀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 바이든이 해리스한테 넘겨준 다음에 8월 달에는 해리스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었죠. 그랬죠. 전당대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타고 그러다 8, 9월 달에 계속 이제 해리스가 우세의 추이를 보이다가 10월부터 서서히 트럼프가 따라오다가 한 2주 전부터는 트럼프가 역전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차 범위내 1% 내외의 지금 초박빙 구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막판으로 갈수록
트럼프 쪽이 조금 이렇게 치고 가는 그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트럼프가 뭘 특별히 잘해서 그렇다라기보다도 해리스가 조금 흡입력이 약한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세 현장들 저는 이게 학기 중이라 미국을 지금 못 가서 굉장히 좀 아쉬운데 실제 가본 사람들 얘기들을 전원들을 들어보면은 트럼프 후보의 유세 현장은 여전히 이제 어디 그 종교 집회 같은 열광적인 분위기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그 집회 현장에는 조금 그 열기는 좀 약한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영어 연설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은 약간 좀 떨리는 목소리도 있고 이게 오바마 대통령과 좀 비교를 좀 해봤을 때 뭐 흑인 잉글리시를 쓰지 않고 그리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은 잘하지만 이 흡입력 면에서 카리스마 면에서 약간 조금 약하다는 걸 좀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확장성과 흡입력을 상승세에 좀 덧붙여서 9월, 10월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 그런 좀 약간 패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뭐 판세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건 여론조사 결과밖에 없는 건데 네, 예. 여론조사에는 응답 안 하는 이른바 뭐 샤이 트럼프, 샤이 해리스 네. 그건 어느 쪽이 많을까요? 지금 샤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변수였죠. 근데 이제 2020년 지나면서는 사실은 조금 없어진 거 많이 제거된 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샤이 트럼프 효과는 뭐 특별히 샤이할 필요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그 현재 대통령인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 서력전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지지자들의 주요 이제 논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는 좀 많은 수가 좀 제거가 된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샤이 해리스 혹은 히든 해리스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1999년부터 2023년까지 그 미국 여성들의 정치 성향을 갤럽이 쭉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미국 여성들이 내 스스로 진보라고 밝힌 비율이 한 20%에서 40% 정도로 올라갔어요. 물론 보수라고 밝히거나 중도라고 밝힌 사람보다는 수가 적죠. 근데 이제 2배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여성들이. 특히 또 만 65세 이상 노년층 여성들이 자기 진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14%에서 한 20여 년간 25%로 한 11%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사실은 이념 성향 바꿀 일이 없잖아요, 거의. 이제 그런데 그분들 중에 그 미국 여성들, 노년 여성들이 14%에서 한 25%까지 진보 비율로 올라갔다. 근데 이분들이 과연 백인 커뮤니티나 자기 동네에서 난 해리스를 뽑을 거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가족들과 이웃들하고 이제 이게 분위기상 조금 어려울 거라 추정이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냥 입은 다물고 있지만 투표장에 많이 나왔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사전 투표 만 65세 이상을 봤을 때 여전히 이제 민주당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네. 표들이 만약 좀 연결되면은 전국 투표에서는 좀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서 조금 높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샤이 해리스, 히든 해리스가 오히려 더 트럼프 쪽보다 많을 것 같다. 네, 그런 분석이군요. 예.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무당층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제는. 이제 뭐 그렇죠. 이제 무당층이라고 한 사람은 거의 이제 투표를 안 할 거고요. 이제 뭐 거의 기권을 뭐 등록도 잘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거고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투표를 했거나 혹은 앞으로 이제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딱 그 반반 이렇게 딱 초접전으로 가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미국은 원래 양당 국가였죠. 원래 갈라져 있는 나라긴 한데 그 과거에 20세기 초중반 미국이 이제 절대 강대국이 되면서 외교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초당파라고 하는 이제 그 협력 양상을 좀 보였죠. 근데 이게 1980년대에 서던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이게 남부의 민주당 연방 의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간 이렇게 중재자 역할, 균형자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남부를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플로리다나 이런 데서 그 서던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그 남부 민주당 의원들이 낙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남부와 북부 막 이렇게 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80년대, 90년대부터.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가 굉장히 이제 심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 그리고 또 이번엔 또 흑인의 여성 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인종과 이념, 지역 이 차이가 지금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 환경 여기에 이제 선거가 나오다 보니까 그 표심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완전히 갈린 걸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거 쟁점으로는 아무래도 뭐 경제 문제, 또 뭐 낙태 문제, 뭐 이민 문제, 뭐 보통 이런 걸 짚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경제 문제가 좀 어쨌든 가장 좀 심각하죠. 특히 미국이 초유의 그 인플레이션을 좀 겪었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경제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쉽게 이겨야 되거든요. 이 정도 인플레이션을 겪고 했으면. 근데 트럼프가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7월 달에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대관식 같은 전당대회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 10% 가까이 벌릴 수 있는 이제 구조거든요. 이런 경제 환경으로만 보면은. 근데 이제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비호감증이 좀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뿐만 아니라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도 낙태 문제가 그걸로 약간 또 좀 표를 좀 얻었죠.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이게 트럼프가 임명해 놓은 그 보수 대법관들이 중심이 된 대법원이 여성에 대한 그 낙태를 대해서 이제 그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금지하는 이제 그런 판결을 좀 내놓으면서 여성 표구들이 이제 해리스한테 몰린 거죠. 더 집중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둘 다 이제 집중 효과를 경제 문제와 낙태 문제에서 각자 이제 좀 집중 효과를 좀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여성표를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리스가 유색인종의 여성이다 보니까 유리천장을 좀 뚫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문제나 낙태 문제라고 하는 각각 아주 잘 살릴 수 있는 선거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각각의 이제 그 흡입력과 확장세를 기대만큼은 많이 확장하지 못하고 지금 초박빙 상태로 싸우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판에 가면서 서로 말실수 막 이런 거. 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지칭한 거. 네. 물론 뭐 그 전에 뭐 트럼프는 또 그 어디죠? 푸에르토리코. 예. 뭐 거길 또 쓰레기라고 말한 거. 예. 그 지지자가 그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트럼프는 뭐 지금 이제 같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해리스를 지지하는 특정 의원을 향해서 거기에 총을 겨눈다. 뭐 또 이런 발언한 거. 그죠? 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든의 말실수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많았죠. 많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이 크게 신경을 쓸지 이제 이건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뭐 공화당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뭐 결집 효과가 있긴 하겠죠. 한데 이제 그게 크게 될지 모르겠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워낙 막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말을 많이 안 하던 사람이 막말을 하면 이게 굉장히 큰 파장일 텐데. 뭐 일상이니까. 네, 일상적으로 트럼프의 막말을 보아왔기 때문에 뭐 좀 피로감을 느끼긴 하겠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갑자기 뭐 트럼프가 더 싫어졌다, 해리스 안 찍으려고 하다가 해리스 찍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그거는 조금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사퇴했죠.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예. 이 사람 이름이 일부 경합주에서 투표용지에 남을 전망이라면서요? 네, 그런 사람이 이제 투표용지에 좀 남은 경우에 그 소수의 표만 이제 그 사람한테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그 예민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같은 데서는 투표용지 이름 삭제 요청이 이제 기각되기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또 대법원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이 정도로 좀 복잡한 문제고 위스콘신과 미시간 같은 데서 조기 투표가 이미 좀 진행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찍은 표가 있다. 예. 그러면 이 표를 찍은 사람이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없었을 때 누굴 찍었을까?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가 또 뭐 향방을 또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워낙 박빙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로군요. 네, 그렇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트럼프를 지지를 하긴 했지만, 근데 이제 여론조사들이 몇 개 또 보면 케네디 주니어 지지자들 중에 해리스 쪽으로 간 표들도 확인이 돼요. 또 네, 그런 여론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투표가 끝나고 개표하고 최종 승자를 결정 짓는 데까지도 며칠이 걸릴 수 있죠. 그렇죠. 뭐 적게는 하루 이틀 그리고 주마다 좀 달라가지고 며칠 걸릴 수 있고 만약에 뭐 소송 붙고 하면은 이번에 또 뭐 몇몇 주는 전부터 수개표 한다면서요? 예, 주자 같은데 뭐 수개표하고 뭐 이제 이러는 건데 2000년도 같은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엘고하고 아들 부시가 붙었을 때도 한 2달 걸렸잖아요. 그때도 거의. 그런 일이 이번에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바로 다음 주면은 대선 결과 나온다는 전제로 지금 특별 기획을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해야 될 수도 있네요.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제 법정 소송 붙고 그렇게 되면은 한 달 정도도 뭐 기다리거나 한 일주일 기다리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송을 걸리더라도 일단 결과는 나오고 소송이 걸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예, 승패는 어쨌든 좀 기울어진 상태로 봐야겠죠. 그 지난 대선 때 왜 의사당 난입 사태 같은 게 또 벌어질 우려도 크죠. 그렇죠. 지금 특히 양극화 트럼프 쪽 지금 지지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승복 못한다는 사람들이 이미 많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전통이 원래 이제 패자가 승자한테 먼저 전화를 해서 승복하는 게 그게 전통인데 그 전통이 깨졌죠. 2020년도에 그러니까요. 이미 깨졌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진다라고 했을 때 그 지지자들 열혈 지지자들 중에 특히 남성 지지자들이 이제 총 들고 민병대라도 조직하고 이거 잘못된 상황이다 하면 이게 거의 내전 상황에 준하는 폭동.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걸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우리한테는 솔직히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니까 유리하죠. 그래도. 그죠? 예, 트럼프는 지금 1기 때 우리한테 했던 거나 특히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같은 그 예측 불가능성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해리스가 좀 안정적이긴 할 걸로 예상은 됩니다. 예. 트럼프는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또 이제 한국 기업들한테 주기로 한 보조금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안 준다고 그러고. 네, 뒤집을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리고 북한 문제 특히 거기서 어디로 튈지 모르고 갑자기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한다. 그럼 지금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던 스탠스가 굉장히 이상하게 꼬이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그 외교 안보나 경제나 모든 문제에서 한미 동맹이 좀 삐그덕거리고 트럼프의 입만 쳐다보다가 또 몇 년 보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또 두 개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기에 어떤 그 향후 변화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죠. 그렇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국가 해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제 두 국가로 다 이제 그 서로 이제 공존하는 것. 그렇지만 이제 뭐 인도적 위기 같은 가자 지역의 인도적 위기 같은 데는 감경시키는데 이제 이스라엘한테 또 압박을 가하고 있긴 하건데 어쨌든 친이스라엘 쪽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공존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중동 문제에서 뭐 확실하게 이스라엘 편이긴 한데 이란을 이제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금 이란 이스라엘 할 때 어차피 이스라엘 편이긴 하지만 그 공존과 뭔가 대화 해법을 모색하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약간 전통적인 기조라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1기 때도 보였지만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다 보면 중동의 전황이 그리고 또 중동 정세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무튼 전쟁은 또 트럼프가 되면 훨씬 더 빨리 끝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배경은 뭐예요? 트럼프가 되면은 일단은 직접 대화를 선호를 하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들을 선호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 적대국 지도자라도 직접 전화도 하고 친서도 보내고 해서 직접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끝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손을 떼서 끝낸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무기 지원 이런 거를 뭐 안 한다든지. 예. 그렇게 손을 떼서 끝낸다는 이제 끝낸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인지 또 다른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건지 그걸 또 알 수 없는 세계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정말 전쟁이 끝나는 것인지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 직면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또 러시아에 파병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결국 우리 문제가 또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예. 그래서 더더욱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직접 참전을 해서 국제전이 이제 돼버렸어요, 진짜. 명실상부한 국제전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이제 뭐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대로 뭐 북한의 그 개입이 더 확대됐을 때 뭐 단계적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무기 지원 늘어나고 그것도 뭐 살상용 무기 지원까지 뭐 가게 되는 아주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남북이 대리전을 펼쳐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미국 대통령 당선자 혹은 앞으로 새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북 대리전을 펼치는 상황까지 갈지 아니면 그 전에 그래도 좀 조기 종교를 맺고 세계 정세가 조금 안정을 찾을지 이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계속 이제 미국 대선 당선자가 누가 될 것인지 좀 예측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우리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따져보면 트럼프가 좀 우려가 되지만 네, 예. 뭐 그런 그 국제적으로 전쟁 같은 걸 조금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트럼프가 또 그렇죠. 예. 그죠? 예, 어떤 식으로든 그냥 끝낸다라고 네. 하면은 그 트럼프가 낫고요. 예. 근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 격퇴를 전제로 해서 끝내겠다 이제 이런 건데 네. 그러면 이게 장기전이 되겠죠. 장기전으로 예. 가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황당한 일들을 좀 보게 될 거고요.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답답한 일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황당이냐 답답이냐? 예, 그 두 중에 하나를 우리는 직면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 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을 좀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세요? 우리 정부는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정부 특히 좀 기업 쪽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발빠르게 좀 네.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뭐 자문 의뢰나 보고서가 요구를 많이 받는데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누구 한 명 쪽으로 미리 좀 쓸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두 명 걸 다 그러니까요. 동시에 지금 페이퍼들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일선에서는 굉장히 더 준비를 좀 많이 더 하고 있는 힘든 상황인 거죠. 미국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그 우리들도 전문가들이나 그 일선의 정부나 기업의 플레이어들도 지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 힘들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지금 준비는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다 이거죠? 예, 계속 하고 교수님한테 있습니다. 자문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예, 열심히들은 좀 하고 있는데 음. 예, 그게 이제 예상한 대로 안 될까봐 지금 다들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까 또 언급하신 것처럼 황당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아무리 예측 시나리오를 썼어도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은 예, 그렇죠. 뭐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예. 다음 주에도 우리 정대진 교수님 모시고 특별 기획 이어갈 텐데 제발 다음 주에는 당선자가 확정돼서 예. 그 얘기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 저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네, 원주 한라대 정대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이채영과 번님들의 집시 여인 듣고요. 1시에 다시 옵니다.